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에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주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을에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한성열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 추석 쇠고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음.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교수님? 예, 저는 아주 명절에 재밌게 잘 보냈고요. 또 사실 저희들은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딱 없이 그냥 서울을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로 서울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삼남매이신 거세요? 그러면 독수리 오형제라고. 우리 자녀들, 아, 자녀들까지 해서 독수리 오형제가 네. 서울을 지키고 있었다.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갈 데가 없지 않겠어요? 아, 그러네. 그래도 부모님 찾아서 배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보통 때도 우리는 자주 오는데 같은 서울이니까. 네. 그래도 또 명절이라고 그러고 오니까 또 좀 기분이 색다르긴 했죠. 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추석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주 쉬고 저희가 오늘 나눠볼 주제는 중년 이 시기에 내가 자아 실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중년기에 자아 실현을 하는 게 가능할까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혹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선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한성열 교수님께서는 중년기, 노년기 상담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가 덧붙이면 예. 이제 우리 한국 문화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사실 자기 실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면 자기가 누군가가 하는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개념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된 데서 자기라는 개념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I am Tom, you are Mary 이제 이런 걸 배우잖아요. 나는 톰이고 너는 메리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톰, 메리 이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 한국은 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그 과목이 뭐냐면 너, 나,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나나 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너,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나가 누구고 너가 누구면 우리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 우리 학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이런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얘기하는 이렇게 되니까, 자기 실현이라는 건 자기가 누구냐 할 때 서양 사람도 나가 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톰은 톰처럼 살고 메리는 메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있지 나너가 없으니까 과연 한국에서 자기 실현은 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서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약간 좀 잘 안 맞는 점이 있는 게,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지금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 개인주의적인 이런 어떤 성향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한 가족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이 분수,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뭔가 하는 이런 거를 더 강조를 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를 드러낸다는 게 사실은 우리 집안을 드러내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자, 여자들 이렇게 형제들이 있으면 남자 위주로 네 오빠 공부시켜야 되니까 여자 형제들은 너희들은 공부하지 말고
이제 취업해서 뭐 등록금 대주고 되게 이런 식의 이걸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 나의 시련은 우리 오빠를 통한 우리 집안의 어떤 이게 나의 시련이다. 사실 이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서 오는 이 마음의 그 고통이라고 그럴까 억울함 같은 것들이 풀어지는 게 굉장히 한국의 중년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딱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드는 그 딱 음.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마라. 아, 물론이죠. 이 얘기를 음. 이제 들으면서 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시집 가는 딸아이가 됐으면 이제 가서 이제 너가 욕보이면 우리 가문을 욕보이는 거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는 그 집에 이제 귀신이 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알겠습니다. 제가 중년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면은 나를 실현한다. 딱 여기서만 생각을 했는데 더 들어가서 이제 매여져 있던 그런 우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역할 해방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또 자기 실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맞아요. 무슨 이제 중년의 남사스럽게. 그렇죠. 중년에 이제 새삼스럽게 뭘 또 자기 실현이냐. 난 이제 다 이런 살았다. 식의 그렇죠.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중년이야말로 자기 실현을 해야 될 때예요. 중년의 과제가 자기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중년의 과제예요. 발달 과제가 그런 건가요? 물론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심리학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프로이트라는 분하고 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융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자기 실현을 심리학자 중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중년 이후에나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융의 이 심리학에서는 중년 이후의 삶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이제 중년기가 제일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이런 시기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중년기야말로 자기 실현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아예 그냥 그 중년기 자기 실현 주제로 해서 써주신 책도 있잖아요. 예, 이제는 나로 살아야 된다 그 책이죠. 네, 그 책을 저는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자기 실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중년만을 위한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써주셨을까? 그게요. 우리는 사실은 중년이 없는 시기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되게 발달 심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린애를 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애 발달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라든가 아동학과라든가 청소년학과라든가 이렇게 대학에서 아예 그 전공과가 생길 정도로 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학과 이제 이런 것도 생겼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PD님 중년학과 이런 거 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맨 첫번에 중년이 됐는데 이제 뭐 남세스럽게 뭐 내가 자기 실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우리 삶에서 중요한데 잊혀진 그리고 잊고 싶은 요 연령대가 중년이에요. 그래서 이 중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게 길어진 노년기도 얼마나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느냐에 아주 중요한 이 초석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중년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보내야 되고 더 많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는 나로 살아야 되는 데다 이런 책을 썼죠. 근데 뭐 점차 이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 중년기라는 게 5, 60살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딱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딱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이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년기다 그러면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중년이 뭐에 가운데 있을까요? 일단 나이별로 봤을 때는 자식이랑 그렇죠. 부모님 사이에 있는 그런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중년기 앞에는 청년기가 있고 그 뒤에는 노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가운데 있는 시기 이렇게 네. 보면 그 얘기는 더 이상 젊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은 노인도 아닌 이렇게 어정쩡한 시기가 이게 중년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생애를 편의상 이렇게 이 태어나서부터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되게 이제 5개의 단계로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이 5단계 중에서 제일 갈등이 많은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갈등이요? 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고 이제 이런 시기. 사춘기 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청소년기란 말이에요. 그게 청소년기 때 갈등이 굉장히 많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웠다가 청년기가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흔들리는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요? 아, 50춘기 그게 건가요? 중년기죠. 네. 그 다음에 노년기는 다시 또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발달 단계가 이제 시계추가 좌우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듯이 어린이 안정, 청소년 불안정, 청년 안정, 중년 불안정, 노년 안정 이렇게 안정과 불안정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가 쭉 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하고 중년기가 불안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냥 불안정한 이유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 시기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심리적인 관심이 나로 내 안으로 쏠리면 우리는 갈등해요. 아, 그 시기가 그 그렇죠.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시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동기라는 요 시기는 그냥 부모의 보호 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놀면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는 어른으로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나로 살아야 되는 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의 모습도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어른처럼 취급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혼재되다 보면 그게 불안정한데 그러다가 이제 청년으로 들어가면 청년은 또 안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청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의 중요한 과업을 이걸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갈등할 시기가 없어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는 게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용어를 빌리면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거든요. 리벤은 사랑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기로 가면 우선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의 이제 큰 거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텐이라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내가 이루고 했으면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하느라고 청년들은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거기로 매진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자녀 양육해야 되고 집도 좀 늘려야 되고 회사에서는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이게 중요하지. 다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이네요. 그럼요. 외부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다시 관심이 이제 내부로 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년이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과제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 평가.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잘 살고 있었나 하는 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과연 내가 살고 싶었던 모습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는 시기가 중년기죠. 네.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 두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내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 중년이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이 많은 시기죠. 사실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부모가 중년이고 자녀가 청소년일 때가 제일 갈등이 많죠. 이건 그냥 그대로 집이 이제 지옥인데 이러다가 한 단계씩 또 올라가면
그래서 자녀가 청년으로 가고 중년이 이제 그 갈등을 풀고 나가면 가정이 다시 또 아주 편안해지게 되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요. 중년이라는 시기가 살고 싶었던 모습이었는지를 내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상담자 집안이시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는 부모로서도 사춘기 딸은 어렵나요? 어렵죠.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죠. 그러면 중년기도 어렵겠네요. 제 똑같이. 중년기요? 네, 변동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하면. 그렇죠. 그 당연히 그러니까 사춘기 때 어렵지 않으면 청소년이 아닌 거고, 네. 중년기 때 그걸 안 겪으면 제대로 못 사는 거니까. 네. 제대로 살으려고 하면 요거를 다 넘기고 갈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년에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중년에 이 심리적인 불안정 갈등하는 거는 청소년기보다는 더 이게 심리적으로는 힘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 때는 우리 사회가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저항하고 반항하고 당연히 이러는 시기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는 부모의 우산 밑에서 그 일을 하니까 부모가 좀 참아주고 사회가 얘네들을 좀 용인해 주게 되면 이 마음 놓고 당황하고 갈등하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중년은 어느 누구도 중년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배려해주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이제는 제끼는 대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중년을 어느 누구도 내가 중년이라고 얘기하기 싫기 때문에 중년기에 대한 관심을 싹 빼버리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중년의 시기가 됩니다. 네. 그 사춘기보다 중년기가 더 힘들다. 힘들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결혼 생활과 내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시기는 누구에게도 내가 쉽게 얘기 못하면서 속으로 혼자서 속을 끓이면서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돼요. 네. 제가 그 썸네일을 교수님한테 드렸던 거에서 살짝 바꿔서 내보냈거든요. 그 타이틀을 청춘은 바로 지금 그거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50대 부장님들이 건배사로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난 아직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뭔가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슬픈 드네요. 이야기죠. 네. 청춘은 지금이라는 건 본인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청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청춘이다 그러고 중년이 되면은 또 여기저기서 또 젊은 오빠 이 얘기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다 내가 아직까지도 늙지 않았다는 마지막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한 굉장히 몸부림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춘이 지나가고 나면 중년이 오는데 이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잘 바라보고 또 잘 지나가야지만 안정적인 노년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모두 겪는 시기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기다라는 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여쭤볼 게, 그럼 저희가 중년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시기상으로는 50대, 60대인 것 같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중년이라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업이라던가 혹은 이 시기에 또 새롭게 생기는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게 이제 네. 진짜 나로 살아야 되는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네, 욕망부터 나오는 물론이죠.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것 같고. 네, 뭔가 성욕 이런 거랑 그렇죠. 연결돼 있고요. 무슨 성욕 이제 이런 출세욕 이제 이런 거라고 자꾸 생각을 명예욕. 하는데 네. 사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뭔가를 잘하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상으로 뭘 위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다른데, 왜 중년에 그야말로 나를 찾아서 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아까 청년 때는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그 가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그 청년의 시기에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철저하게 잘 알아가지고 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들 대학을 간다거나 또는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 그럴 때 그게 정말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죠. 그렇죠. 대개는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마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택하게 되지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내가 가정을 꾸린다거나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의 내가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그 생각 자체를 할 겨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절정에 있는 시기가 중년이에요. 우리 삶의 이 정상에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제일 정상에 있는 게 이 중년이 제일 파워가 세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정상에 있던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앞으로는 뭐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게 중년이 굉장히 씁쓸하고 이 가을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는 더웠다가 겨울로 내려가는 것밖에는 안 남은 시기다. 이게 이제 중년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 큰 성찰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시기고 그래서 중년의 방황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는 정말 네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 일을 해라 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자꾸 이 욕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중년이 이제 욕구죠. 중년의 욕구.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유행가 가사 중에 여성들이 이제 옛날에 불렀던 이제 그 유행가 중에 꿈 많은 여고 시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고 시절에는 다 꿈들이 있었지. 여고 시절이 다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겠다. 이게 꿈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네. 뭔가 다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 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충실하게 잘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꿈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지 내 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중년이라는 게 이제 자녀들도 이제 청소년기가 돼가면서 중년이 되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이게 이제 여성들에게는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다.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거를 에너지를 거기 쏟았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남편들도 자기 회사에서는 제일 지금 이 일이 많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또 이 그 집에서는 너무 이렇게 그 좀 피곤해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 여성들 입장에서도 그럼 나는 뭐지?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식의 그 생각이 당연히 오게 되겠죠. 그럴 때 내가 꿈 많은 여고 시절에 가졌던 나의 꿈은 과연 뭐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자기 실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 실현에 딱 발목 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어디가 이제 내 애기 키워줘야지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역할에 또 이렇게 매몰되는 게 현재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그럼요. 그게 이제 특히 여성으로 그때가 되면 이제 또 이 딸들이 이제 또 요새 또 더더군다나 전문직을 네. 많이 가지니까 또 그게 그 육아까지 하면서 전문직을 그 하시는 애쓰는 게 또 그 엄마의 입장에서 특히 그 친정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러니까 그럼 애는 내가 좀 맡아준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또 네.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음. 진짜 한국인들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서로가 지독하게 연결해서 자기 실현을 못하게 막는구나, 이 우리라는 이름이. 아,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자기 실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참 오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이제 그 PD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자녀 또 손자녀를 돌봐주는 게 이제 자기 실현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그것 자체가 자기 실현일 수 있어요. 아, 또 왜냐하면 다른 양육이요? 그럼요. 손자녀를 키우는 거는 자기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는 굉장히 느낌과 이게 달라요. 오. 그 저도 이제 그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자녀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이제 같이 살았을 때인데 그때는 내가 빨리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이 과정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이 밤에 집에 왔는데 같이 자꾸 놀아달라 그러면 한편으로는 놀아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굉장히 지금 하루 종일 논문 쓰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니까 빨리 좀 자주 쓰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사람이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손자녀가 되면 일단 그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면서 얘네들 이렇게 나도 이제 좀 여유가 있고 보니까 정말 그 한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나 자녀를 키울 때는 못 느꼈던 그러한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손자녀를 키우라 제가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건 물론 네, 아닌데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아까 내가 한국 그 중년 여성들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 나오는 게 한 번도 자기 삶을 가져본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중년 이상이 되잖아요. 지금의 중년 여성들은. 그러니까 중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원하는 걸 하십시오. 자기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뻥 하죠. 내가 뭘 하고 싶지? 보통 뭐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이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내가 여유가 되면 빨리 이걸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여성의 삶이라는 게 그냥 그 집에서 살림 잘하고 내조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중년이 딱 된 다음에 자녀 떠나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게 허무해지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로 해야 되는 아주 그 귀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벙 찌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질문도 해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주는 상담도 되게 중요한 역할일 것 중요하죠. 같네요. 근데 중년 여성들이 뭐 경제적으로 이제 그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나 경제적인 거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한 20, 30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간과 이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윤희님이 내 아이는 내가 키웠으니까 네 아이는 네가 키워라 할 거라고 인생은 각자 도생이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윤희님은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딱 어쨌든 그 미국과 한국에서의 그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네, 거죠. 정말로 그 개인주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요새 한국 젊은이들도 개인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또 다른 관계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게 또 이렇게 역할을 따로 떼어두고 내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실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문화라고 하는
그게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네. 문화를 딱 떼놓고서 그냥 자기 실현해라. 이거는 사실은 구두선에 그칠 확률이 많죠. 그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따로 옆방에서 재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앵간하게 울어도 안 가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같이 이게 3살, 4살 될 때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 과정 속에서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얘는 나하고 독립된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느낌 자체를 서로 다르게 가지는 거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나하고는 독립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같이 우리 가족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심어주는 이 과정을 어린 시절에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삶의 그 겉모습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개인주의가 싹 없어지죠. 그거는 이제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 그럴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라는 걸 부모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되게 미국 영화를 보면 이 사람하고 뭐 약혼했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대신 얘네들은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한다 그럴 때 부모한테 손 안 벌리죠.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을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상하고 하겠다고 이제 개인주의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살 집은 뭐냐 이건 부모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개인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니고 혼합주의라든가 아니면 자기 편의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은 내가 할 때인데 살 집은 부모가 해다오. 이건 무슨 주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또 그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님이 딱 예시를 들어주신 게 있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할 때 내가 이제 엄마 아빠 우리 결혼을 할게 하고 전화를 하고 엄마 아빠가 그래 잘 살아라 하고 뚝 끊었을 때 안 서운하면 개인주의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서운하다. 어떻게 몇 천도 안 주실 수 있지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개인주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좋은 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나는 개인주의야 그러지만 5,000년 내려온 문화가 그렇게 그 한 2, 30년 있다고 개인주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한 7년 살았는데 전혀 개인주의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중년기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만큼 또 자식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투자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우리 특히 어머니들은 내가 얼마나 잘 자랐느냐는 그 평가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가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자마자 본인의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순자님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누구 엄마가 한평생 불리는 거지 이순자라는 이름 자체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서로 독립이 되겠어요? 그러네요. 저희도 이제 저희 피디님 중에 출산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아기 낳고 나니까 그 태명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년기에 이렇게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제 딱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내 한계를 또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 과정들을 앞에 두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중년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를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아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2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시작을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중년의 그 위기 또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중년 뭐 위기 하게 되면 미국의 그 딱 떠오르는 미국의 그림은 이제 이 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블론드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하고 스포츠카 타고 이제 쭉 이렇게 달리는 뭐 이제 이런 모습이죠. 사실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젊은 분들이 스포츠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 미국은 스포츠카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타는 차예요, 그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남은 젊음을 불태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노년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하는, 달려보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오토바이, 그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게, 그 중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죽 잠바를 입고 그 뒤에 이제 젊은 여성을 태우는, 이게 할리 걸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태우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이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중년인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젊음을 이제 불태우는 건데, 그게 진짜 그래 봐야, 청바지네요, 청바지. 그렇죠. 그게 다 허무한 거죠. 그게 몇 년이나 가겠어요. 문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데, 이 중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거하고 과감하게 이별을 하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별부터 해야 한다.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중년 이렇게 얘기하면, 중년을 특히 이제 여성들이 유사하게 같이 쓰는 것 중에 갱년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갱년기의 그 갱자가 다시 갱자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는 시기가 이제 중년에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못 이해를 하면 갱년기라는 게 이제는 끝난 시기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네. 중년이 넘어가면 이제 나는 그 아름다움도 이제 더 이상 없어졌고, 뭐 힘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시절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이제는 나로 살아야 되는, 정말 나를 아끼는, 내가 진짜 뭐를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껴야 되는 거고, 또 지금까지 너무나 자녀라든가 이런 데 이 투자했던 에너지를 좀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건데, 그게 우리는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무슨 돈 드는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노래하는 거를 좋아해 가지고 음대 성악가를 가고 싶었는데, 가정적으로 좀 그게 마련이 안 돼서 내가 일반 학교로 취업을 해 가지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살았다, 예를 들면. 그럼 중년이 되는데 나도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그 사람이 다시 무슨 음대를 가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아마추어로서 하고 싶어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쭉 근무하시고 62세에 정년을 하신 다음에, 그 오페라의 그 뒤에 왜 그 합창단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서 하면서 내외가 그 1년에도 서너 번씩 그 오페라 무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돈 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만,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못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이 그 국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들게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중년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이것이 잘 마련되어 있는 사회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뭔가 돈 들여야 되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거 꼭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이제 여성들 얘기를 주로 좀 하게 되는, 여성들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하자 그러면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이제 그 전업주부로 계시던 분이 나는 살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부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살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의미예요. 살림이라는 거는 살리다의 준말이거든요. 이렇게 명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죽이다가 죽임이 되는데, 나는 살림을 했다는 것은 한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평생 살림을 하신 분이 왜 재능이 없겠어요? 한평생 사람을 살린 분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 겨울에 굉장히 춥고 정말 나에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음식을 한다든가 모든 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한테 내가 한평생 살림을 하는 이 귀한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기부할 때 많죠. 그러니까 이 중년이 되면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이 수입, 경제적인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중년 이후에는 사실은 그거하고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진짜 이걸 찾을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꼭 내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살림의 어원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명사형이다. 그렇죠. 살림이라는 게. 어머니들이 살림하는 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완전히 모든 걸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과정을 하니까. 맞습니다. 살림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난 기부할 것도 없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주변에서 차근차근 찾아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들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 어색하다고 해야 될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이제 그 왜 중년에 우리가 갈등을 해야 되는 게 버리는 거냐는 건 이사를 해보시면 아는데요. 네. 이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짐을 옮기는 게 이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한 10년 전에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사라는 게 불필요한 짐을 버리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석구석을 보니까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쓰지 않았던 건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많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사라고 하는 게 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짐을 버리는 거고, 그리고 정말 나한테 이제부터 필요한 짐을 내가 가지고 단촐하게 하는 게 이게 이사구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중년에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거를 버리기 위해서 흔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흔들어내가지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내가 이제부터는 가지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리기 위해서 이걸 흔들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버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년은 정말 흔들어대면서 갈등하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다. 그래야 진짜 불필요한 걸 버려야 소중한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 거르는 거를 잘 못해서 이제 중년기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실현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이 중년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도 그러면 되게 이제 남성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위주로 얘기하면 네. 이 남자들이 자기의 삶을 제일 볼 때 이 신체적인 힘이라고 소위 정력이라고 하는 거로 이 자기 자신이 아주 젊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상에서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같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성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걸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절정기가 다 지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삶을 이제 의미 있게 살겠다 이러면은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더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안 늙었다. 증명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젊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데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이 이성으로부터 아직 젊었네 이런 식의 평가를 듣는 게 제일 나한테 효과가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성도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이성이 그러면 서로 딱 하잖아요. 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젊었다 하니까. 칭찬인가 보다. 이게 이러니까요. 훨씬 나보다 어린 이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이성이 젊은 오빠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울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매력 있고 젊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니까 그때 이제 외도가 나오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한 40대 후반에 50대의 회사 중역과 뭐 예를 들면 좀 젊은 여성 뭐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맺어지는 게 중년의 외도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여성들도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허무하다는 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성공으로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많은 선례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도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 가족들이나.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중년 이 일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내가 지금 바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데서 내가 젊었다는 거를 확인받으시려고 하는 거는 참 나중에는 허무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시고 거기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에서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참 여기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건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또 교수님과 함께 중년기에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잘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끼고 버리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중년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인과 좀 잘 관계 맺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안에 방어 기제나 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관계 맺는 게 그 사람의 그 이 인격이라고 할까요? 성격의 성숙도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아직까지도 미성숙하구나, 아직도 성숙하구나 하는 게 이게 딱 이게 나오니까 네. 그게 그 중년의 그 관계 맺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특히 이제 중년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그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또 그럼요.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년에 그 배우자하고 관계가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외도를 한다든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배우자와 잘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걸까요? 아, 좋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 네. 그 우리는 이 배우자도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별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침 또 오늘 스튜디오에 이제 교수님 아내분이 와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떻게 교수님은 좀 대화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거를 그거를 나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 그거는 좀 생각을 깜짝 못하고 질문이었나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예. 알려주신다는 거니까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깊은 공감이 된다,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